대한민국은 지금 안이한 태도로 미래 세대의 숨겨진 금고마저 텅텅 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가계 대출, 전세 대출, 카드 대금 때문에 한숨 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국가 부채라는 거대한 빚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은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만 초점을 맞출 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 거대한 빚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단순히 정부의 빚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세금이자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결정할 부담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와 복지 확대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국가 부채는 임계점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언론이 보도하기 꺼리는 국가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에 숨겨진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이 부채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신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을 공부할 때 예를 들어주는 착시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채는 그런 착시 현상처럼 보는 이들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의 심각성은 숫자의 착시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 채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보이는 빙산의 아래에는 엄청난 크기의 빙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 부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D1이라 부르는 국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등 공식적인 빚만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숨겨진 부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당신이 공식적인 빚으로 은행에 1억 원이 있다고 친구에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빚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반드시 갚아야 할 전세 보증금이나 곧 터질 위기의 카드 대금입니다. 국가 부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국가로 치면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당 부채에 해당하고 카드 대금은 공기업 부채에 해당합니다. 연금 충당 부채는 미래의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현재 적립된 연금, 기금보다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부채는 현재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공식적인 국가 채무를 합치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막대한 빚은 미래 세대가 갚을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들이 안고 있는 수백조 원대의 빚입니다. 이 역시 공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져야 하는 잠재적인 국가 부채입니다. 통화 정책의 악마라 불리는 양적 완화 역시 국가 부채에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은행이 단행한 양적 완화 즉 돈풀기는 국가 부채의 위험성을 폭발적으로 키웠습니다. 양적 완화는 정부가 필요한 돈을 찍어내거나 저금리 정책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필요한 돈을 쉽게 만든다는 달콤한 마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의 가장 큰 대가는 화폐 가치 하락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이 많아지니 물건 가격이 오르고 결국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합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할 때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풀기는 금리 폭탄이라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국가가 발행한 국채이자 부담 역시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2026년 이후의 대한민국 예산의 상당 비율이 복지나 투자 대신 빚 갚는 데 드는 이자 비용에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단맛인 복지 포퓰리즘 역시 부채를 늘리는데 한몫합니다. 복지 분야의 경우 한 번 비용이 정해지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이를 복지재정의 경직성이라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부채를 늘리는 원인 중에 복지 예산의 경직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복지 예산은 한 번 늘어나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100만 원짜리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다음 해에 90만 원으로 줄이자고 할 수 있는 정치가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 이하와 노인에 대한 복지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연금과 의료비, 관련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추진된 수많은 복지 정책들이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교묘하게 미래의 국가부채에 대해 보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부채의 치명타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아니란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중단된 산업시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보도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의 심각성은 단순히 이자 비용을 늘리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과 대외 신뢰도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언론이 이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그 심각성이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구축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빌리면 은행은 그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해집니다. 설령 빌려준다고 해도 이자율을 높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여 시장에 자금을 끌었으면 은행과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혁신적인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 부채는 미래 성장의 씨앗이 되어야 할 민간 자본을 흡수하여 성장 동력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민간 투자의 위축은 불보듯 뻔합니다.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 부채의 규모와 건전성을 면밀히 감시합니다. 만약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외자, 유출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환율 급등을 초래하고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비용이 늘어납니다. 언론이 보도하기 꺼리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 세대입니다. 현 세대가 늘린 빚의 원금과 이자는 모두 미래 세대가 낼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미래 세대는 높은 세금을 내면서도 이미 돈이 다 쓰여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의료, 복지 등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빚잔치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결국 세대 간 부채 대물림을 공식화하며 사회적인 세대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불씨가 됩니다. 현재의 정치적 선택이 미래 세대를 경제적 노예로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빚 대물림 사회라는 불편한 진실을 언론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답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있습니다. 국가 부채의 족쇄를 푸는 재정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고통이 수반됩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단기적인 세금 인상이나 국채 발행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재정의 운용 방식 자체를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신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로 베이스 재정 개혁 의무화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대부분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다음 해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성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비효율적인 지출이 반복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로 베이스 예산 편성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 부처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 실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로의 상태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원점에서 재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비효율적이거나 목적을 상실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합니다. 그동안 관료주의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낭비되던 경직성 운영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부채 상환과 미래 성장 동력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잠재 부채 통합 관리 및 공개 법제화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공기업 부채 등 숨겨진 부채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해법으로 국가 부채 투명화 지수를 도입하고 이를 법으로 만들어 공개하는 것입니다. D1인 공식, 국가 채무 외에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주요 공기업 부채, 중앙정부의 잠재적인 지급, 보증 의무 등을 모두 합산하여 D3인 실질 국가 부채를 매년 산출하고 이를 법적으로 의무 공개합니다. 이 D3 수치를 GDP 대비 몇 %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 준칙을 헌법 또는 재정 관련 특별법에 명시합니다. 이런 법을 그동안 포퓰리즘에 기대어 표를 얻은 정치인들이 극도로 싫어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언론 역시 보도하기 꺼리는 내용입니다. 숨겨진 빚의 규모를 국민이 정확히 인식하게 하고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제약을 가함으로써 국가 채무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으로 미래 세대 투자형 부채 상환 펀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 부채를 현 세대가 전부 갚기는 불가능하며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완전히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번영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과 국유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부채 상환에만 사용하는 미래 세대 투자형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펀드의 자금은 현재의 부채를 갚는 동시에 AI,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세대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합니다. 이런 펀드의 효과는 현재의 빚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갚는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이는 부채 문제 해결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재정적 책임을 분담하는 윤리적이고 신박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가 부채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론이 보도하기 꺼리는 국가 부채의 심각성은 바로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채는 더 이상 눈 감고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2026년 이후 대한민국은 재정 디폴트라는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금고를 텅텅 비우는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관행과 포퓰리즘을 거부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재정혁명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후의 생존 전략입니다.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빚 대신 번영을 물려주어야 합니다.